안녕하세요. 서명대 수학 튜터를 맡게 된 임대한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어떤 학문을 공부하거나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why에 대한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제 인생의 동반자. 예, 거의 뭐 여자친구보다 자주 만나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과학과 학생이거나 인공지능학과 학생인데 내가 선형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는 벡터랑 행렬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 요게 이제 인공지능 그 딥러닝에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CB랑 NLP 이렇게 어, 컴퓨터 비전이냐 아니면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를 하냐. 네, 잘난 척 해봤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냐, 뭐 컴퓨터 비전이냐, 어,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CB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픽셀 값의 행렬로 표현을 하고, 텍스트 데이터 자체도 벡터로 변화를 하는 거라서, 벡터랑 행렬을 다루는 선형 대수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학과 학생은 딥러닝 쪽만 하는 건 아니고, 머신러닝 쪽도 하거든요.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 뭐, 근간, 그거 이제 선형 회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을 찾는 거. 근데 또 이제 선형이 직선이야. 이건 아니거든요. 네, 또 추후에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선형 회귀는 직선을 찾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할 때, 그리고 선형 회귀를 할 때, 행렬 연산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아까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어떤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거에서도 행렬이 쓰이지만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얕은 신경망이든 깊은 신경망이든 인공지능에서 이제 딥러닝을 할 때 이런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뭐 만들거나 할 때도 이제 행렬 연산이 빈번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선대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이제 아마 할 건데, 그래서 제 계획상 거의 마지막 주쯤에 SVD랑 뭐 스트링버스 이런 거 하고 PCA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PCA는 뭐 고차원 데이터를 이제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기술이라고 하고, 이 방법이 아예 완전히 선형대수의 모든 정수, 예, 선형대수 이번 튜터링 때 배우는 모든 걸 다 활용하기 때문에 PCL 한번 마지막에 딱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다 인공지능학과 얘기였잖아요. 왜 안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과학과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프 이론, 음, 음, 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는 저도 모르겠고요. 저도 안 배워서. 저도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인접행렬 이런 데 사용이 된다고 하고, 네트워크 특성에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과 같은 중요한 검색 알고리즘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할 때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한테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그때 알고리즘 짤 때 선형대수가 쓰인다. 그래서 컴과 친구들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해서 이제 3D 모델 그런 거 이제 화면에 렌더링 할 때 벡터의 행렬 연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회전이나 이동, 뭐 크기 조정 이런 거 다 행렬 연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그래픽스 할 때도 사용되고 이제 CV에서 뭐 객체 트래킹 같은 거 하거나 할 때도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대가 인공지능의 뭐 기본이다, 근간이다. 왜 컴과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선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 사실 필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스페인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어를 할 수도 있겠죠. 영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페인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 치면은 스페인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스페인어. 그런 거랑 이제 아예 동일하게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하고 컴퓨터의 그, 처리를 맡기려면은
데이터 이거를 수학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 컴퓨터는 수학으로만 인식이 불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셀피를 이제 보여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뭐, 개못생겼다. 뭐, 너무 비난인가? 아무튼 눈 개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런 분석을 하려면 수치적으로 이제 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비율적으로, 어, 눈의 비율이 상당히 적음으로 얼굴에 비해, 눈이 굉장히 작고 못생겼다.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수치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이라 하면은 제가 이제 국어 과외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름 어떤 이름에는 항상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름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면은 선형성을 만족시키는 대수학, 선형성에 관한 대수학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일단 선형성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선형성이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직선 이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직선이 아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수학적으로 선형성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엘리터브티 이게 가산성인데 이게 x1 더하기 x2라는 인풋을 어떤 뭐 함수나 시스템에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이 x1을 그 동일한 동일한 함수와 시스템에 넣었을 때의 아웃풋이랑 그걸 더하고 x2라는 인풋 얘를 이제 동일한 f 그 함수와 시스템에 넣었을 때의 아웃풋을 더했을 때의 값이 동일하다. 이걸 만족시키면 가산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치성이죠. 동차성. 호모지니티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스칼라벨을 한 인풋을 넣었을 때 그 값은 결국에 그냥 스칼라벨을 뺐을 때 스칼라벨을 빼고 인풋을 넣고 나온 아웃풋에 K배를 한 거. 그게 이제 요거랑 같으면 얘 호모지니티를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다 만족을 하면은 이제 선형성이라고 해요. 이 슈퍼포지션은 이제 에리트비스랑 같은 거에 의미로 쓰이고. 그래서 얘 둘을 왜 굳이 하나 또 묶어가지고 선형성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니까 그게 이름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어디다 쓰이니까. 어디다 쓰이는 건데 왜 중요한 건데 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입력값이 지금은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쉬웠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은 뭐 주파수를 어떤 신호로 변환하고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데서 배우는데 어, 인풋 값이 되게 복잡해져요. 인풋 값이 되게 복잡해지고 그런 복잡한 인풋 값을 간단하게 따다다다닥 나눠가지고 매우 쉽게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선형성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선형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이제 선형성은 절대 직선이 아니다. 제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렇게 판례가 그냥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ax1 더하기 b에다가 이거 y1이겠죠? y2는 ax2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원래 y1 더하기 y2는 a에다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b고 이거 두 개 더했으니까 2b죠. 2b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시스템 얘라는 시스템에 넣었을 때 y의 x1 더하기 x2 값은 a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b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얘는 2b였죠. 근데 얘랑 얘가 달라요. 그래서 가산성을 애초에 만족을 안 시켜주고요. 당연하게도 동차성도 만족이 안 되겠죠. 왜? 3 더하기 b y는 ax2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그냥 y는 ax 더하기 b k배 하면은 ax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a, k, x 그냥 b죠. 이 밑에 거는 요게 요거
그래서 동차성도 만족이 안 되고 가산성도 만족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선형성을 만족시키려면은 B가 0이어야 돼요. B가 0. 그럼 이제 만족이 되죠. Y는 AX면. 그래서 이런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직선이 선형성을 만족한다. 이거는 그냥 뼈마리 바로 후리는 음, 그런 멘트다.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이 에르티비티를 만족을 못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fx1 더하기 x2를 계산하면은 a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b 이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오른쪽 그 x1 더하기 x2 요거를 넣어보면 fx1은 ax1 더하기 b죠. 근데 x2는 뭐냐? ax2 더하기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a에 x1 더하기 x2에다가 2b가 된다. 그래서 일단 가산성도 만족을 안 시켜주고요. 당연하게도 동차성도 만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에 kx 더하기 b 요게 k에 ax 더하기 b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요 직선 요 직선이 이제 아무튼 얘가 이제 그 선형성을 만족을 시켜주려면 조건이 b가 0이어야 된다. 이거 아니면은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반례, 직선이 아니라고 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에서 그래서 뭘 다루냐? 그러니까 다루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다루는 거는 벡터랑 매트릭스, 그 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는 벡터 스페이스에 있고 매트릭스는 매트리스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각각 덧셈이랑 스칼라곱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닫혀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벡터에서 벡터를 더해, 그럼 벡터가 나오거든요. 얘 두 개 더했다고 갑자기 행렬이 나오거나, 뭐, 갑자기 자연수 이런 거에 나오지가 않는다. 무조건 벡터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행렬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행렬이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덧셈이 되게 닫혀 있다. 더해봤자 어차피 같은 게 나온다. 그다음에 스칼라곱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랑 똑같겠죠. 예, 스칼라를 곱하면 벡터가 되고 행렬에다가 뭐 스칼라 곱하면 행렬이 된다. 그래서 얘는 스칼라곱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들 벡터 스페이스랑 매트리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선형대수가 다루게 되는데 닫혀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발례를 한번 들면서 혹시라도 이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연수 집합은 나눗셈 연산에 대해 닫혀있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니까 4 나누기 3을 해보면 3분의 4가 되죠. 그럼 이게 얘가 자연수 집합 내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놈 시키 봐라. 얘는 자연수가 아니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 집합은 나눗셈에 대해 닫혀있지만 자연수 집합은 닫혀있지가 않다. 약간 요거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혹시 딱 명확하게 이해 안 된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발레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최창렬 교수님이 진짜 레전드 교수님인 게 이게 너무 까는 건가?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러고 덧셈 고셈에 대해 닫혀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라는 조건 뭐 인버스 조건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비티 얘는 이제 항등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항등원에 대항하는 역원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어소시에이티비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합 법칙 배웠던 거 커뮤테이티비티 얘는 이제 교환 법칙 얘는 이제 분배 법칙 이런 이제 각각의 법칙들이 있고 이 땅땅땅땅 4개를 만족하면 그룹 5개 만족시키면 아벨 그룹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랑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면 필드 그리고 그 필드 중에서 원소가 유한하면 그걸 갈로아체 이 위에 이렇게 딱 설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갈로아 필드라고 한다. 이거를 해버리셨어요. 저 이거 왜 회색으로
표현했냐면 안 나와요. 일단 시험이 안 나오고 요거는 사실 조금 수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수학자 쪽으로 수학 학문에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 사람을 위한 건데 이제 사실 저희는 뭐 행렬 벡터 요것만 가지고서 계산을 때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애초에 저거 시험에도 안 나와요. 개꿀이죠. 그러니까 혹시 최창일 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저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그냥 손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필기 이렇게 막 하시다가 그냥 안 나와. 수고. 안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벡터랑 행렬 공간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공간 중에 있는 그 필드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GO. 이게 이제 무슨 필드냐 하면은 5에 대한 나머지가 원소인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0, 1, 2, 3, 4. 그래서 이 필드 내에서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은 3이죠. 예, 쉽죠? 1 더하기 3은 4.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사촌, 초 3짜리 또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4 더하기 2라 하면은 초 3짜리는 6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1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사촌은 지랄 발광을 하겠죠. 개소리 하지 마라.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 4 더하기가 어떻게 1이냐.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 GO 연산에서는. 왜일까요? 그건 이제 바로 5에 대한 나머지가 원소이기 때문에 6 같은 경우에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요거는 이제 초사는 안 되나? 요새 초사 모르겠네. 저거는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하겠죠? 예. 아무리 못해도 1이 나오죠. 엄마야. 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4 더하기 2는 6이니까 6을 5로 나눈 거.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1이구나. 4 더하기 2는 1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뺄셈도 똑같겠죠. 2 빼기 1은 1이고 3 빼기 3은 0이에요. 근데 3 빼기 4는 뭐냐? 마이너스 1이 없죠. 여기 원소 안에. 이 6도 사실 여기 원소에 없죠. 그래서 3 더하기 1로 바꿔줘서 4가 돼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좀 궁금증. 어렵쇼? 어렵쇼? 됐다. 어렵쇼? 마이너스 4가 왜 플러스 1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4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0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엔 GO 공간에서 4의 여건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봐서 여건이 뭐야?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여건이 뭐냐면 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항등원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항등원이 뭐냐?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0은 4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0은 1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임의의 수에 대해서 이 항등원을 더했을 때 임의의 수 그대로 나오게 되면 얘를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항상 0이 돼요. 근데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게 0이라고 했으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면 4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2일 때 a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때 1을 이제 우리가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건이 뭐냐면 항등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여건이 뭐냐면 4에 대한 여건은 4에 대한 그 곱셈이 아닌 덧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왜? 둘을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더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덧셈에 대한 여건인 거고.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은 저렇게 되고 곱셈에 대한 여건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4분의 1이 0원이 돼요. 음.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이제 매우 쉽죠. 음. 그래서 4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0이 되나?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마이너스 4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4인 거고, 마이너스 4의 개념이 이제 그런 거니까, 4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0이 되는지, 그게 마이너스 4인데, GO 공간에서는 마이너스 4가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없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안 켜. 그래서, 얼마를 더해줘야 0이 되냐면, 그게 1이에요, 1. 왜? 4 더하기 1은 5. 5를 5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뭘까요?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1이 됩니다. GO 공간에서. 좀 어렵죠? 밑에서 또 예시를 들어줄 거고. 자, 곱셈, 나눗셈으로 가봅시다. 4 곱하기 3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10이라고 하죠, 12.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2죠, 2. 쉽다. 3 곱하기 2, 6이죠. 나머지 뭐야? 5에 대한 1이죠. 쉽다. 2 나누기 3은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뭐냐? 3에 대한 여건이거든요. 3에 대한 여건이 뭔데? 그게 3을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3 곱하기 네모. 그때 이 네모 값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고. G5 공간상에서는 3에다 2를 곱해야 1이 되죠. 왜? 6이어야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은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여기 이제 G5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G5가 아니라 G13 이라면 어떻게 되냐? 4 빼기 7은 7에 대한 덧셈의 여건이 뭘까요? 마이너스 7. 얘는 이제 쉬워요. 7에다가 뭘 더해야 13이 되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x는 6이구나. 마이너스 7은 곧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4 더하기 6은 10이 돼요. 마찬가지로 4 나누기 7은 4 곱하기 7의 마이너스 1승이고 7의 마이너스 1승은 뭐냐 했을 때 7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x는 2가 된다. 그래서 7의 마이너스 1승 7의 역원 G13상에서 걔는 이제 2다. 그래서 값이 8이다. 그러니까 요게 살짝 복잡하고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살짝 좀 많이 그런데 아무튼 요거가 중요해. 왜냐면은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알 텐데 뭐 3, 4 이런 식으로 행렬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얘를 갑자기 G3 공간상에서 나타내시오 하면은 여기 4 아까 있었죠. 4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른 값으로. 그리고 3도 바꿔줘야겠죠. G3이면 01 G3이면 012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이랑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놈 1이랑 뭐 0이랑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해? 그럼 틀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진짜 안 나오는 거. 얘 진짜 그냥 여러분들의 이 수학적 유희를 위해서 교수님이 그때도 말씀하시면서 웃으면서 야 이거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 이해 못할 텐데 내가 왜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수학자셨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방금 같은 GN 필드에서 n이 소수일 때 우리가 그거를 갈로아 필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소수일 때만 그래야 갈로아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